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수업을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1주, 2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동물생리학 수업을 맡게 된 생물교육 전공 정총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1장, 2장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항상성과 통합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생리학의 기초에 관련된 내용. 1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생리학의 정의와 생리학에서 핵심적인 원리인 항상성과 통합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리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명체는 우리 주변에서 온 에너지, 원료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조합니다. 이 과정을 대사라고 하죠. 또 교란의 직면에서 직면에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생식을 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렇게 생명체의 특성을 대사와 항상성, 그다음에 생식의 세 가지 특성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생물은 그 환경에 자기 자신을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생물의 현상 중에 특이하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응은 그러한 적응의 산물, 그런 구조, 어떤 생리적인 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적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과정도 역시 적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계론적 설명과 진화론적 설명인데요. 기계론적 설명은 사람을 이제 생물을 기계로 보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이 생물의 어떤 메커니즘과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렇게 그냥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생물학적 연구 방법들이 이런 기계론적 설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설명은 변이와 자연 선택, 선택압, 종의 일반적인 생존력을 향상시키는 적응, 즉 적응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좀 더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화론적 설명을 위해서는 주로 이제 비교라든지 비교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지금 생물 적응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생리학, 동물 생리학 시간을 통해서 기계론적 설명과 진화론적 설명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겁니다. 생리학은 이런 어떤 생명체의 기능과 생명 현상의 작용을 연구한 이런 학문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부학과 좀 상반돼서 해부학은 주로 구조적인 측면이고요. 생리학은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와 생리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여러분들 생물학을 배워서 알겠지만 생물의 구조와 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리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생리학을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많이 또 알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부학 그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분자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아울러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토끼 도마뱀이라고 하는 이 도마뱀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도마뱀은 토끼 도마뱀 부치인데 이 도마뱀 부치는 벽 같은 데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사람들이 봤더니 이 발에 발가락 각각에 정말 많은 주름이 있고요. 이 수많은 강모들이 나 있습니다. 털들이 나 있어서 얘들이 발을 벽에 붙이게 되면요. 그 벽에 있는 분자와 이 발가락에 있는 수많은 주름 강모들의 분자가 서로 아주 약한 힘인 반데르바알스 힘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반데르바알스 힘에 의해서 이 도마뱀 무치가 벽에 붙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리나 화학, 그 다음에 생리학, 해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 궁극적 그 진화적 그 설명을 하려면은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 유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생명체 통합적 측면과 다양성 측면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크로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그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체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연구할 때 굉장히 연구하기 편한 생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 말고 생쥐라든지 그다음 초파리라든지 이런 것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죠.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생명들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개통소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공통적인 어떤 특성들은
기능들은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한테서 얻은 지식들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한테 적용해가지고 우리의 지식들을 점차적으로 밝혀나가는 관계가 밝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 구성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니까요.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가 기관계 수준 또 조직 수준에서 많이 다룰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포는 모든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원핵과 진핵 세포가 있고요. 세포는 스스로 자기를 만들고 조절하고 스스로 뒷받침하고 운동하고 스스로 증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커다란 덩치의 다세포성 생물을 만들게 되죠. 이런 다세포성 생물들은 뭐 세포들이 그냥 뭉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동일한 세포들이 뭉쳐 있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뭉쳐 있는 그런 그런 생물도 있겠지만 보통은 좀 더 조직화된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그 조직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동물의 조직에는 네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근육, 상피, 근육, 신경, 상피, 결합 조직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아시죠? 동물이 움직이게끔 만듭니다. 골격근과 심장근, 평활근은 내장 사이에 있는 내장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되겠고요. 평활근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신경 조직도 역시 동물의 굉장히 특징적인 조직이 되겠죠. 자, 외부의 자극을 인식해서 그것들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그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하고 또 우리 각 신체 부위에 명령을 내리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피 조직은 얇은 판과 분비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와 접해 있는 곳들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비샘 중에 외분비샘 이런 것들이 상피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합 조직은 세포가 적게 있고요. 세포를 둘러싼 기질이 좀 풍부한 그리고 그런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 조직들은 대개 다른 조직들을 이어준 역할입니다. 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성 결합 조직이라 불리는 느슨한 결합 조직은요. 위에서 얘기한 여러 조직들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 아래에도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힘줄, 뼈, 혈액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합 조직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뭐 조직화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학 수준, 세포를 둘러싼 마귀에는 뭐 예를 들어 한 분자를 들 수가 있겠고요. 세포 수준 이런 분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화학 수준과 세포 수준 사이에서는 분명한 어떤 창발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겠죠. 창발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은 비슷한 기능과 모양을 가진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위벽 조직들 얘기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위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고 위라고 하는 기관은 수화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입과 식도, 위, 간, 소장, 대장, 쓸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소화계를 이루는 기관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전신, 개체 수준이 존재. 기관은 얘기했습니다만 뭐 여러 조직을 통합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한 신체 구조입니다. 위와 같은 구조, 눈과 같은 구조, 귀와 같은 구조 이런 것들 모두 다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는 아까 얘기한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위에 신경 조직 위에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근육과 결합 조직, 상피 조직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할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스케일링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끼리와 밴디쿠시라고 불리는 유대류 설치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그 크기를 보게 되면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생물체가 클수록 표면적 대 용적 비, 표면적 대 부피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왼쪽에 밴디쿠스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 대 부피비가 상당히, 그러니까 부피가 별로 되지 않죠. 표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안 넓어요. 왜냐하면 부피는 표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겠고요. 표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부피는 8배, 표면적은 4배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면적 부피에 대해 부피를 담당한 표면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좋은 점은 체온 유지 같은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표면을 통해서 체온이 발산되는데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유지하는데 한번 데펴지기만 하면 잘 식지 않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은 뭐가 있냐면 표면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랑 소통을 하게 됩니다. 표면을 통해서 기체도 받아들이고 표면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노폐물도 분解하게 되고요. 그런데 표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즉 외부랑 만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을 만들고요. 보통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넓은 표면적을 가집니다. 우리의 폐, 우리의 소화관 이런 것도 넓은 거죠. 그런 데서 점담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그리고 거기서 얻은 뭐 영양소라든지 거기서 얻은 산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순환기를 통해 가지고 안쪽에 아주 빠르게 이렇게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지게 되면 복잡한 신체 조직 구성을 가지게 되고 또 순환계를 발달시켜야만 되는 그런 어떤 그 숙명이 기다리고 있죠. 항상성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내부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항상성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안정 상태라고 정의가 됩니다.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대다수의 체세포들은요, 외부 환경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체세포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세포를 둘러싼 환경은 물입니다. 물인데 그 물을 이제 우리가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 물이죠. 여기 보면 세포 외액의 물은 간질액과 그 다음에 혈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간질액은 세포 주변을 직접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간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혈장이 되겠습니다.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장. 그래서 결국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 물질들을 다 배송시키죠. 그러면 혈장을 통해서 간질액으로 확산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직접적인 세포들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간질액의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세포들은 자기 기능이 있어요. 자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이 이제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신장세포는 신장의 기능, 간세포는 간세포의 기능. 자기가 하는 하나의 행동 자체가 뭐 전체 이것들이 모여서 체계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체계를 구성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순환계라든지 뭐 호흡계라든지 이런 어떤 그 체계들을 구성하게 되고 이런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세포들은 미약한 일들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하게 되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와 체계와 항상성 사이에는 이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항상성에 의한 내부 환경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많이 변합니다. 우리도 이 한 주 하루에 인슐린 뭐 농도의 변화를 겪게 있죠. 여러분 밥을 먹게 되면요, 혈당의 농도,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좀 먹은 지 오래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죠. 혈당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 조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혈당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세포들은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충격을 받게 돼요. 자,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성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동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주변 환경은 매번 변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수능자라고 불리는 애들은 그냥 그 환경과 자신을 맞춥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달팽이 같은 경우는 체온 수준에서 보게 되면 달팽이는 뭐 해수가 바다에 사는 달팽이는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자기 체온도 떨어지는 그런 수능자 역할입니다. 조절자는 우리 그 다람쥐나 사람처럼 체온을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애들 조절자라고 하고요. 조절자는 대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회피자는
조절할 능력은 없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극한 환경, 자기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세 가지 방식의 반응들이 동물계에서 나타납니다. 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자, 그러면 이 항상성 조절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동되느냐? 바로 음성 데모김입니다. 음성 데모김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체온이라고 하면 체온, 그 다음에 혈당이면 혈당, 이런 변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절된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절된 변이라는 변화에 반대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몸이. 즉 혈당이 떨어지면 올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체온이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내려가면 올리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반응, 반대 반응을 유발하는 것들이 우리가 음성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되먹임에 있는 시스템은요, 먼저 이제 설정점, 혈당은 뭐 예를 들어 얼마다, 체온은 36.5도다, 이렇게 하는 우리 몸 자체적인 어떤 설정점이 존재하고 있고요. 혈당이나 체온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보통 신경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설정점과 감지기에서 온 정보와 설정점을 비교하는 통합기가 있습니다.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런 것들 인지하게 되겠고요. 그 통합기는 더불어 실행기한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설정점보다 올라갔으면 내리도록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실행기가 되겠죠. 여기 예시를 들어봅니다. 자, 우리 그 집에 있는 그 난로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을 비교해 볼까요? 체온은 아까 얘기한 설정점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 종추에. 우리가 집에 있는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 장치로 되어 있죠. 거기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지기, 온도계라든지 온도 감지 신경세포들이 그걸 인지하게 되고요. 설정점과 연결된 통합기에 그 정보가 가게 됩니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실행기, 여기서 그 난방기와 그다음에 골격근, 그 외에 다른 실행기도 있겠지만 각각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난방기에서는 열을 방출해서 체온, 그 실내 온도를 올리고요. 우리 체온, 그 골격근 하면 떨림이 생기죠. 몸 떨림이 막 부르르 떱니다. 떨게 되면 역시 근육이 떨면서,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이제 ATP를 소모하고, 그 ATP가 소모되는 과정 중에 열이 부수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열을 가지고 우리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점 이하로 내려갔던 체온을 올리게 되고, 설정점 이하로 내려갔던 실내 온도를 올리게 되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음성 데먹임이 되겠죠. 자, 음성 데먹임은 뭐 좋습니다. 좋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생물의 세포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 보충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보시게 되면 길항적 실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도가 난방기만 있거나 냉방기만 있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난방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난방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죠.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자연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시간이 길어지죠.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냉방기가 있다고 하면 냉방기가 신속하게 작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세포들이 이런 설정점보다 멀어진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기량적 실행기가 존재한다고 하면요. 또 예방 및 안먹임 조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요. 근데 밥 먹기 전에 냄새도 들리고, 밥 먹기 전에 예를 들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는 이미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왜? 밥을 먹고 흡수를 하게 되면 바로 혈당이 떨어져요. 바로 혈당이 촥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고 그때에 의해서야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 올라간 혈당을 상당히 오랫동안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밥을 먹기 전부터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미리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금방 떨어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먹임이라고 하고요. 순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변화가 항시적으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항상 예를 들어 여러분 밥을 많이 먹게 되고 밥을 먹게 하게 되면요, 웬만큼 혈당이 높아지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의 적응과 같은 비슷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특별히 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 몸의 신체적인 그런 생리적인 현상들이 이런 항상성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것지는 않습니다. 비항상성 조절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쉰다든지 어디를 이동한다든지 발생한다든지 신경 신호 같은 것들은 한번 가면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또 어떤 그 식욕 같은 거는 일단 자극되면은 그것이 이제 작동됐다가 만족하면 꺼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비항상성 조절 메커니즘은 음, 예를 들어 이제 음성 대목임의 설정점을 변화시키는 재설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열병을 앓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태가 되면요, 온도를 너무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설정점을 올립니다. 40, 38도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포유동물 같은 경우 사춘기가 지나가게 되면요, 성호르몬이 완성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린 시절에서 유아기에서 사춘기로 더 넘어가면 성인이 되는 과정이고, 이건 일종의 발생 또는 발달의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 설정점 자체를 성호르몬 농도를 우리가 올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 데모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빠른 변화가 필요한 경우, 포유류의 출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한 경우 이 출산이 빠르게 진행돼야 모체에게 손상을 덜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출산하기 위해서 아기가 예를 들어 자궁벽을 그질 입구를 머리가 누르게 되면요, 그것이 더 신호가 돼서 우리 호르몬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이 자궁벽을 더 수축시키고, 더 수축시키면 애가 머리가 더 밀겠죠. 더 밀면 더 또 수축시키고 서로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자궁 근육이 수축해서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항상성 조절의 예가 되겠죠. 항상성 조절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성 조절은 좀 바보 같은 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요, 여기 보면 충혈성 심장 기능 부전인데, 이 충혈성 심장 기능 부전은 여러분들이 혈액을 예를 들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우리 몸은 혈압이 떨어지는 걸 인식합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걸 인식하면요,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장 보고 더 빨리 뛰어, 더 강하게 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혈액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장이 채울 혈액이 없어요. 채울 혈액이 없는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죠. 더 강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가 없기 때문에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원래 혈압이 올라가서 정상이 되면 심장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계속 심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심장이 무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결국 이런 항상성 조절이 혼란 또는 파괴가 심화되면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조절된 변화를 위한 메커니즘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음성 대먹임을 재설정 조절하는 거나 양성 대먹임을 시키거나 그런 과정입니다. 양성 대먹임의 출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동물의 조절 시스템은 계층적 구조를 이룬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들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세포 이상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는 모든 생명 형성의 기본 단위죠.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온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이건 거기에 세포의 권한이고 세포 영역이죠. 하지만 세포 이상이 되게 되면 외부로부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그걸 내재적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재적 조절, 외부로부터, 즉 저 위에 더 고위 상층부에서 오는 명령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예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그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동물의 기관들, 아까 기관계 여러 개 있었죠. 기관계들을 우리가
기능적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온몸 조절계는 전체 우리 몸은 다 유기체잖아요. 서로가 의존하고 있는 항상성과 다른 기관계 기능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우리 몸 전반적인 부분의 어떤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는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있죠. 신경과 내분비계는 우리 온몸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지 운동계는 몸의 보존과 생존을 위한 넓은 의미의 항상성에 기여합니다. 골격이나 근육. 또 유지는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데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기관계입니다. 순환계, 면역, 호흡, 배설, 소화계, 피부계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생식계는 항상성과 필요 없지만 항상성엔 필요 없지만 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영속성에는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시스템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 여러 기관기에 대한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세포 분자 생리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생리학과 연관된 세포의 구조와 기능적인 대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책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세포 생물학 등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생리학자들은 종들이 어떻게 특정 환경에 적응하는지 연구를 합니다. 분자 구조, 세포 구성들을 분석하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연구를 하긴 해요.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분자보다는 아무래도 세포들이 여러 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물 생리학에서 세포는 중요한 연구 대상은 아닙니다. 자, 세포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유기분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극성을 가지죠. 만능용매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우리 몸에서 모든 반응에 매질로서 기능을 하게 되겠죠. 유기분자는 탄소가 이제 주 뼈대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체들이 모여서 만든 중합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질, 그다음에 단백질, 핵산 이렇게 우리가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죠. 물론 식물에서는 식물의 셀룰로스는 그 구조를 이루는 구조 분자로도 이용되고요. 지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막의 성분으로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역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백질은 뭐 그 중요성을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 몸에서 효소의 역할, 반응을 촉매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원형질막이 있습니다. 원형질막은 세포를 외부와 분리시키는 것이죠. 세포가 크기가 일정해야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포가 너무 무한하게 크게 되면요. 세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생명에 있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반응 플라스크가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작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그런 분자들이 밀집해서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세포의 외부와 내부는 성분 자체가 달라요. 외부보다 내부에 어떤 반응의 어떤 성분들, 반응물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거대 분자 아까 얘기한 것들 중에 탄수화물, 지질, 뭐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약한 결합에 의해서 그 3차원 구조가 결정됩니다. 수소 결합이라든지 반데르바알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수성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약한 결합들은 열에 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시켜야 되는 것, 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단백질 구조는 주변의 이온 농도라든지 삼투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매우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생산성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어떤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단백질 얘기를 하죠. 자, 세포에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죠? 진핵세포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세포 소기관들은 각각 자기의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한 이유는 아까 제가 세포에 원형질 막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보다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세포 반응이 일어날 곳이 플라스크가 굉장히 크게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세부적인 반응들을 나눠줄 수 있는 작은 플라스크들을 세포 안에 있는 내막계에 의해서 나눠주게 되고요. 각각의 내막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좁아진 어떤 플라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 플라스크.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요약입니다. 다들 아는 내용들이라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포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익숙하죠? 네. 자, 핵은 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다음 유전 물질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DNA들이 히스톤과 결합해서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DNA는 뭔지 너무 잘 아실 거라 넘어가고요. DNA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고, 그 정보들은 보통은 단백질 같들이 되겠죠. RNA도 물론 그 일부가 있습니다. 유전자 발현이 이제 바로 이제 이 핵에서 이제 핵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유전자 발현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포 분자 생리학의 연구 방법론에는 뭐 분자 생물학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전체 서열을 알게 되겠고요. 유전체학은 그래서 유전자와 세포 기능사의 관계를 규명하고, 단백체학은 단백질의 기능을 이제 발견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세포 수준에서 면역 형광법 같은 게 있는데요. 안티바디, 면역이라고 하는 건 항체를 얘기합니다. 형광은 항체 끝에 형광 물질을 형광을 발하는 물질들이 붙어 있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항체의 특징은 특이성이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분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세포에. 그리고 거기에 항체들이 결합하고 거기에 자외선을 쏘아주게 되면 그 항체 끝에 있는 그 형광 물질들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세포에서 위치한 부분을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면역 형광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 낙아웃 메소드가 있습니다. 진 낙아웃은 어떤 유전자를 없애버리는 경우, 그리고 그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 그걸 낙아웃을 시켜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연구할 때, 아니면 분자생물학적, 세포생물학적 연구를 할 때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DNA 마이크로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DNA 마이크로어레이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발현된 유전자가 어떤 종류들이 발현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르몬을 처리했을 때 무슨 유전자들이 발현되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유전자 서열 뭐 이런 정보들이 대부분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접속해서 그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 특히 생물학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이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유전자 치료는 말 그대로 결함 있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병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장난 유전자 대신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특정 유전자를 이식하는 경우 우리가 유전자 이식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이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과목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닝이라고 하는 동물 복제 실험들도 있죠. 자, 리보솜은 뭐 RNA와 단백질의 복합체로 매우 거대한 분자입니다. 단백질 합성할 때 이용하게 되겠죠. 소포체는 우리 세포의 공장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할 때도 이용되고요. 조면소포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활면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질 같은 것들이 합성이 되거나, 활면세포체는 또 세포 안에서 2차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 이온들, 특히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칼슘 이온이 매우 중요한 근육 수축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이온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조면소포체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 것들은 수송순환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골지체로 가고, 골지체에서 변형이 된 다음에 골지체는 일종의 우체국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외부로 분비할지 아니면 다른 세포 소기관으로 보낼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결정합니다. 자, 골지체는 가공과 분류, 최종 목적지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다.
자, 그때 이제 이 분비 순환 같은 거, 외부로 밖으로 분비되는 것들,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스페시픽하게 외부로 나가는지, 특정 목적지로 가는지 분비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 그 하나의 모식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수송 순환이 만들어질 때 그 내부에 특정 분자들만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그 결합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자들만 모아서 이렇게 수송 순환을 만들고요. 이런 수송 순환들을 특정 그 목적지, 여기 경우에는 이제 원형질막에 결합하게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결합하게 시켜서 외부로 분비하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리소점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부분이고요. 리소점은 그 안에 강력한 가수분해 요소가 가지고 있고요. 보통 리소점의 그 내부 pH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설령 리소돔이 터지더라도 그 가수분해 효소가 외부의 다른 그 거의 중성 pH인 세포 원형질에 쏟아져 나와도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일단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 섭취라고 하는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굉장히 그 큰 먹이 분자들,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분자들은 그런 식으로 내부로 들어와서 리소좀과 결합해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리소좀은 이제 오래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파괴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옥시좀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독성 물질 제거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아좀은 세포 소기관은 아니지만 거대한 분자죠. 이 안에 들어오는 유비키틴이 결합된 단백질들이 이제 유비키틴을 인식해가지고 그런 유비키틴과 결합한 단백질들을 조각조각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테아좀입니다.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안에서 필요한 ATP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많은 수의 ATP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미토콘드리아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산소가 만들어지는지 해당과 시트르산화로 전자전달계 있는데, 시트르산 회로와 전자전달계는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해당은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 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때 ATP가 두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피루부산이 이 아세틸코에이로 변형이 되고요. 이 아세틸코에이가 옥사아세틴과 결합해서 첫 번째 만든 분자가 바로 시트르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트르산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쭉 돌게 되면요,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 ATP가 만들어지거나 ATP 전자전달계에 이용되어서 ATP를 만들어낼 NADH와 FADH2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건 지금 세포 미토콘드리아 외막과 내막 사이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복합체 1, 2, 3, 4를 통과하면서 고에너지 전자가, 즉 NADH나 FADH2에 가지고 있던 고에너지 전자가 이 복합체 1, 2, 3, 4를 통과하면서 수이온들을 막간 공간으로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간 공간의 수이온들은 내막에 있는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하면서 ATP를 합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케미 오스모틱 하이퍼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 삼투라고 얘기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한 32개, 하나의 푸드당이 분해돼서 만들어질 때 대략 한 32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끔 이 산소들이 있는 고에너지 전자가 엉뚱한 분자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종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산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과산화 라디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포 내 분자들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얘를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SOD라고 하는 효소라든지 카탈라제,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 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독성이 덜한 분자들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P가 있는 산소가 많은 조건에서는 뭐 지금 아까 봤던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ATP를 공급하지만,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결국 해당을 통해서만 ATP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해당 과정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NADH, NADH, NADH를 계속 NAD 플러스를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피로부산을 환원시켜 가지고 만든 그 분자들에 따라서 젖산 젖산 대사라든지 아니면 뭐 알코올 대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젖산이 많이 생성되게 되죠. 우리가 근육의 운동을 막 쉼없이 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쉼없이 하게 되면요 젖산이 많이 축적되고요. 이 젖산은 나중에 이제 물론 간에서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서 실질적으로 그 효율적인 어떤 ATP 합성 과정은 아닙니다. 자,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냐? 온 몸에 다 쓰이죠. 새로운 화합물 합성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물질 수송 이런 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 운동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 발광, 빛을 내는 그런 데도 쓰이고요. 열 발생에도 이용되게 됩니다. 온갖 생리적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트는 좀 독특한 팔각형 통 형태의 이 기관인데 mRNA나 리보솜을 핵에서 세포질로 운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세포 기질은 전체 세포 부피의 55%를 차지합니다. 세포질 내에 반액체성 성분이에요. 세포 소기관을 둘러싸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세포질과 세포 기질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세포질은 세포 소기관들을 다 포함한 즉 핵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요. 세포 기질은 그 세포 소기관을 뺀 나머지 정말 순수하게 액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포 기질은 중간 대사의 효소를 조절하거나 리보솜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세포 기질 내에 떠다니는 리보솜도 있습니다. 또 지방과 당을 저장하거나 글리코겐이라든지 트리글리세리드는 글리코겐은 여러분 간 세포에서 있죠. 그다음에 트리글리세리드는 지방, 특히 백색 지방 세포 같은 데 들어 있는데 이런 데 세포 기질에 바로 글리코겐과 트리글리세리드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세포 골격입니다. 세포 골격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그럼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죠. 동물의 세포 골격은. 그래서 미세소관 가장 굵어요. 튜뷸린 단위체가 구성되어 있는 미세소관이 있고요. 미세섬유 가장 가늘죠. 액틴이 있습니다. 액틴이 만들어진 이중나선 형태, 삼중나선 형태 이런 미세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섬유는 요것과 미세소관과 미세섬유의 굵기의 중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간섬유인데 케라틴을 비롯한 많은 중간섬유들이 존재합니다. 자, 미세소관은 세포 소기관의 위치를 정합니다.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 소기관들이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건 미세소관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런과 같이 길쭉하게 된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길쭉한 모양의 형태를 유지시켜주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비 소낭이라든지 편모, 선모, 방수사 형성 같은 조절들이 바로 미세소관이 일어나는데 자 보시면 여기 그 미세소관 고속도로가 보이죠?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소낭이 막 그냥 저절로 동그란 소낭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세소관과 운동 단백질인 키네신 분자가 이 분비소관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움직이진 않고 ATP를 소모하면서 이 분비소낭을 세포체에서 저 끝에 축삭 말단으로까지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밑에 보이지 않는 것 아래 바로 이 미세소관과 운동 단백질이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또 미세소관에 쓰이는 중요한 부분 동물 세포들이 많이 가지는 선모와 편모도 역시 미세소관 구조입니다. 자, 미세소관 편모나 선모의 단면을 보게 되면요 중앙에 미세소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자 모양의 미세소관 이중체가 9개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자 모양의 미세소관 중앙 이중체 사이사이를 디네인이라고 불리는 운동 단백질이 있는데 이 디네인이 ATP를 소모해 가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 편모나 선모가 꺾여게 돼서 편모나 선모의 운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미세섬유는 가늘다고 했죠. 미세섬유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세포의 수축, 근세포가 수축하거나 여러분 액틴 마이오신이 있죠. 그때 액틴이 바로 이 미세섬유입니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질 분열할 때
여기 동그랗게 좁게 수축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세소관이 점점 줄어들면서 똑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메바 운동할 때 이 아메바 운동에 팔이 쭉 위쪽이 뻗어나갈 때 바로 미세소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뒤에서 분해되고 하는 과정들이 미세섬유가 그런 과정들이 거기 바탕이 되어 있어요. 자, 중간 섬유들은 여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신경 미세섬유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 액son을 강화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 골격근 세포의 중간 섬유 같은 경우 액틴, 마요신 수축 단위가 적절하게 배열되도록 고정시키는 역할, 케라틴 같은 경우에는 일접한 세포들을 붙잡아 연결시키는 역할, 정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와 세포들이 쭉 모여 있죠.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세포 연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포 연접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죠. 자, 세포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으려면 이런 세포 연접 외에도 막에도 세포 부착 분자들이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를 부착시켜주는 분자. 그 다음에 세포 외 기질, 세포 바깥에 콜라겐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탄력소, 콜라겐, 피브로넥틴 같은 것들이 세포 바깥에 그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 그 세포 연접 같은 경우 세포를 연결해 주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데스모좀, 우리가 접착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접착반은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연결입니다. 접착시켜주는 역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 밀착 연접인데요. 밀착 연접은 정말 밀착해 있는 겁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 틈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우리 장의 상피세포, 신장의 상피세포 같은 경우, 세뇨관의 상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물질이 새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완전히 그 재봉틀에 그 다림질 하듯이, 재봉틀에서 재봉질 하듯이 꽉꽉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밀착 연접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보는 간극 연접은요,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건가 막아주는 건가 아닙니다. 이거는 두 세포 사이의 물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매우 좁은 틈이에요. 매우 좁은 틈이고 이 좁은 틈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은 물이 통과할 수 있고요,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온들이 통과함으로써 이 세포가 가지는 어떤 전기적 신호가 간극 연접을 통해서 다른 옆에 있는 인접한 세포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장근세포, 그 다음에 우리 평활근세포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